예고도 없이 찾아온 소식은 상상도 못했던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애들 죽었어요. 그래요. 참 기가 막히게 죽었어. 애들이 왜 죽냐고. 거기에 캐비넷이 2개가 있는데 저게 전부 다 사건 관련 자료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시도 되겠냐, 보여달라. 참 웃겼죠. 조카들이 사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 지금까지 그의 가슴을 새까맣게 태워왔다는 그 비극적인 비밀은 12년 전 어느 날 새벽 검은 연기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삼전동의 다세대 주택 지하 1층 46살 박모 씨 집에서 불길이 솟았습니다. 2003년 송파구 삼전동 어느 다세대 주택의 반 지하에서 일어난 화재. 안방에서 화재가 시작되어서 출입구라든지 이제 다른 작은 방 쪽으로 연기가 흘러나갔고, 맞은편 그 옥상에서 잠깐 뭐 휴식을 취하시던 분이 지하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한 건입니다. 다행히도 불길은 비교적 쉽고 빠르게 진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온 현장은 핏빛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뿌린 물이 피와 뒤범벅이 되어 사방에 퍼진 겁니다. 불길한 예감이 이끄는 대로 조심스럽게 방으로 다가간 경찰. 그곳엔 3사람이 피투성이인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사람은 이 집에 사는 남매 오도 씨와 다영 씨, 그리고 다영 씨의 남자친구 진욱 씨였습니다. 2003년 강남 일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삼전동 방화 살인 사건. 참혹한 현장만큼이나 부검 결과도 끔찍했습니다. 동생 다영 씨는 왼쪽 어깨에 집중된 6개의 상처를 포함해 모두 12개의 상처를, 오빠 오도 씨의 경우에는 복부 등 9곳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영 씨의 남자친구인 진욱 씨는 4곳의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부검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살해 방법이 상당히 잔혹했다고 생각을 했던 사건이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추론도 시도해봤지만 어려운, 굉장히 여전히 오리무중인 사건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3사람의 처참한 죽음. 그런데 뒤에 밝혀진 더욱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영 씨의 남자친구 진욱 씨가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난 후에 이 같은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다행이가 결혼을 하려고 데리고 와서 인사시켰다는 그 남자아이도 참 비명 행사했는데 그 얼마나 처절하게 죽었어요. 제가 그 사진 보고 그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잔인하니까. 검은 연기와 함께 시작된 한 가족의 비극. 그리고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3사람. 대체 상견례를 마친 그날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그날의 비밀은 무엇일까? 날이 결혼식 하기로 하고 아마 상견례를 한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엄마가 하는 치킨집에서 같이 맥주도 한잔 했다 그러더라고요. 상견례 후 어머니의 가게로 가 가볍게 맥주 한 잔씩을 하며 회포를 풀었다는 가족들과 남자친구 진욱 씨. 다들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 11시 반이 된 시각. 가게 뒷정리를 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3사람은 먼저 가게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 후 청소를 마친 어머니 박 씨가 집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12시 30분경.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집에서 나와 내연남의 집으로 향한 박 씨. 다음날 박 씨는 그곳에서 자신을 찾아온 형사들에게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흥분되고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뭐 그랬죠. 박 씨가 남매를 뒤로 하고 집을 나간 시각은 새벽 1시경. 저희가 접수한 시간은 새벽 1시 40분경인데, 근데 검은 연기만 관측돼가지고 신고를 했다는 걸 보면 그러니까 1시 20분경이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선 지 20분 만에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박 씨는 천운으로 화를 면했지만 20대 젊은이 3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사건. 우리는 당시 목격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사고 오기였어요. 신고국이 그것까지 기억해요. 근데 미스터리예요. 우리 밑에 슈퍼가 있었거든요. 24시간 불을 켜고. 근데 우리가 이 집을
그 버스 날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머 근데 우리 집 저거 뽑기를 기다렸나? 아이러니하는데 까마귀 남자 베들어준다고 그 날짜를 잡았는데 하필이면 사건이 일어난 날 집 맞은편에 있었던 24시 편의점도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장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강도라면 그걸 뒤질 텐데 그런 걸 뒤질 적이 없으니까 강도 소형이라면 일단 거기 귀금속이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뭐 이렇게 뒤지거나 가져가는 흔적이 없고 당시 현장에서 사라진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 대신 범인이 버려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혈흔이 묻은 칼 2개가 싱크대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범행 도구의 지문은 안 나왔나요? 신문은 물로 다 씻어졌는데 안 나오죠. 그런데 범행 도구 중 하나인 과도의 생김새가 일반 가정에서 쓰이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칼의 정체는 뭘까?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가축의 뼈와 살을 분리할 때 쓰는 색임용 칼이라는 겁니다. 예리하고 섬뜩한 흉기로 잔인하게 범행을 저지른 범인. 그는 대체 무엇을 노리고 그날 새벽 찾아왔던 걸까? 현장은 적어도 이 사건이 금품을 노린 일반 강도의 범행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소행인 걸까? 남은 단서는 처참하게 죽어간 3사람의 시신뿐이었습니다. 우린 좀처럼 그려지지 않는 범인의 얼굴을, 시신에 남아있는 상처를 토대로 법의학자들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흉기를 든, 특히 예기, 날카로운 칼을 든 사람과 격투를 벌이든지 뭐 이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어흔이라는 형태가 나타나야 돼요. 방어흔이라고 볼 만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영 씨의 남자친구 진욱 씨는 주위에서 보기 드문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오도 씨 역시 키는 진욱 씨보다 작지만은 단단하고 다부진 체격으로 몸이 좋은 축에 속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아무런 저항도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가해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사실은 흔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죽음들인 거죠. 진욱 씨의 손가락에서 발견한 작은 상처가 저항한 흔적의 전부였던 겁니다. 다영 씨 역시 방어흔이 없는 건 마찬가지. 혹시 술에 취해 저항조차 못했던 걸까? 혈중 알코올 농도로 봤을 때 각자 소주 1~2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 다영 씨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모두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수면제나 다른 약물 역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대 젊은이 3명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 복부와 목 등에 치명상을 입고 숨진 오도 씨와 진욱 씨. 체격이 좋은 두 사람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범인은 애초에 두 사람의 급소를 노리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방어흔이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전다영 씨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패턴이라서요. 머리를 포함해 몸 이곳저곳에 12개의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다영 씨. 범인은 남자들에게는 치명상을 입혔지만 여성인 다영 씨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관자놀이나 뺨 쪽에 있는 상처, 양쪽 옆머리 쪽에 있는 손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작은 상처, 그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가를 놓고 고민해 본다면 죽음을 의도한 가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억압하는 그런 과정에서 입은 손상의 가능성을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번에 죽이려는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그날 상견례를 했다는 사실에 누군가 앙심을 품었던 건 아닌지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조금 어렵다는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좀 힘들다 뭐 그런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어렵다고? 뭐 금전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신용불량자라고. 돈 벌어야 되는데 뭐 자기 앞길이 좀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각자 수천만 원대의 사채를 썼다는 남매. 혹시 빚을 받지 못한 사채업자의 소행은 아닌 걸까? 치정과 원한에 의한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던 중 우리는 현장에서 불에 타지도 물에 휩쓸리지도 않은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영 씨의 꽉 움켜진 손 안에 있었습니다. 손에 있는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그 머리카락이 꽉 죽었는데 하루끔 쥐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을. 그 범인 모발이라고 생각한 거죠. 굳어버린 손가락을 펴가며 한 가닥씩 힘들게 꺼낸 머리카락. 그런데 국과수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날아들었습니다. 모근이 없어서
그게 검출되지 않았다는 DNA가요. 안타깝게도 모근이 하나도 없어 머리카락의 주인을 밝힐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머리카락이 아마 자기 머리카락 같아. 죽기 전에 아마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머리를 짙은 거 아닌가. 경찰은 정황상 칼에 찔린 다영 씨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고통을 이겨내려는 생각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뜯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계속 미궁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알아낸 정황들을 놓고 범죄 심리학자들과 현장을 재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강도 사건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예. 현장의 특성이. 우발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전혀 계획하지 않은 형태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 대단히 미스테리한 사건 현장이다. 과연 어떻게 이런 현장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런데 범행을 계획한 범인이 집에 있던 칼을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그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범행 도구 없이 그럼 세 사람을 죽이러 들어갈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 현장에서 범행 도구를 조달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상황이 완전 순식간에 이제 종결이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을 그 집에 있는 범행 도구를 이용해서 저지를 만한 사람은 뭐 그 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사실 이렇게 현장을 만들어내기가 일단 대단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범인은 집안 상황은 물론 그날 상견례를 했다는 정황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일 거란 얘기입니다. 가장 유력한 사람은 어머니 박 씨였습니다. 처음에는 찜질방 가서 잔다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자기 내연남 집으로 갔다는 거죠. 1시쯤 나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시쯤. 집에 도착한 박 씨가 내연남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선 시간은 새벽 1시경. 딸 다영 씨에게는 찜질방에서 자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뭐 타고 갔냐? 택시 타고 갔다. 근데 택시 우리가 처음부터 공개 수사를 했는데 택시 목격자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박 씨가 신월동에 있는 내연남의 집에 도착하기까지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30분, 1시간 정도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그 시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공백이 있어서 행방이 묘연했던 약 1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박 씨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뚜렷하게 진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어머니 박 씨. 하지만 엄마라는 이름으로 정말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다영이가 엄마랑 싸움을 하는데 너 엄마한테 그렇게 맞으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울면서 이모 뭘 하냐고 오빠랑 나랑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도 신용불량 딸도 신용불량자 그리고 또 돈을 남의 돈을 쓰겠다고 저렇게 앞다구리를 쥐고 싸운다고 사익감한테 창피하다고. 모녀가 다툰 이유는 항상 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남매에게 있었다는 빚은 알고 보니 박 씨가 남매의 명의로 빌린 돈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돈을 잔뜩 빌려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동네를 떴다는 박 씨. 그런데 황당한 일이 몇 달 후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사업가 박 대표라는 내용으로 그녀에 대한 기사가 어느 신문에 당당하게 실린 겁니다. 빚더미에 앉았던 박 씨가 어떻게 음식점 체인점 사업에 뛰어들게 된 걸까? 그 내막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죽기 전에 엄마가 많이 들어나가지고 공부도 꽤 많이 수강했다. 박 씨가 보험에 가입한 건 2002년 겨울 사건이 일어나기 4, 5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엄마가 그걸 봤다는 거 참 많은 채무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딸 아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의심을 많이 했죠. 박 씨 남매 앞으로 종신보험을 들어놨고 사망 후 약 3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가입 약관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당 보험은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보상금의 30%밖에 수령할 수가 없는데 타인에 의한 사망일 경우 보험금의 납입 횟수와 상관없이 보상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타인에 의해 사망할 경우 특약금을 받게 된다는 가입 약관. 이것은 단지 기막힌 우연인 걸까? 이 일반적이지 않은 특약 사항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세 사람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은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라는 거고. 만약에 박 씨가 정말 유력한 용의자라면 이 사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영 씨가 죽으면서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머리카락입니다. 당시 국과수는 머리카락엔 모근이 없어 머리카락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근이 없는 머리카락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계 혈통의 동일성 여부, 즉 어머니 쪽으로 유전되어 온 특질을 공유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검사에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다영 씨의 머리카락은 동일 모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머리카락의 주인이 전혀 낯선 인물이 아니라 동일 모계인 어머니 박 씨거나 박 씨의 자녀들인 오도 씨나 다영 씨 중 한 사람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이 머리카락이 어머니 박 씨나 오빠 오도 씨의 것이 아니라 다영 씨가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머리카락을 뽑은 것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추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기 생명, 목숨이 없어져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고통을 야기해서라도 이 순간적인 고통을 이겨내겠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마지막 있는 힘을 끌어모아서 본인이 살기 위한 어떤 그 본능적인 방어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당시 DNA 분석 수준으로는 더 이상의 결과를 알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너무 쉽게 다영 씨의 것으로 추정하고 다른 가능성을 닫아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만일 박 씨를 용의자로 가정한다고 해도 쉽게 설명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혼자서 버리기에는 이 사건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력자, 뭐 보험 설계사든 사채업자든 뭐 애인이든 조력자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만약 어머니 박 씨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은 누구든 조력자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자 관계도 꽤나 복잡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딱 한 사람 그 택시 기사만 경찰한테 안 들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박 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해준 신월동 내연남 외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사씨가 있는데 엄마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신용보험자야. 네. 그런데 엄마가 택시 아저씨한테 차를 사줬어. 사건 후 보상금을 수령한 박 씨로부터 자동차 선물을 받았다는 택시기사. 그런데 저 어떤 인물일까? 우린 오랜 수소문 끝에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택시 운전하시는 분한테 뭐 아파트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했는데 아빠가 한국에 내가 집이 있나 뭐 집이 있은 게 있었나 뛰어보면 나오잖아요. 차는 그랜저 XG 있죠. 그랜저 XG 그걸 샀었어 중고차. 중고차를 몇 개월 타다가 갤로포로 바꿨어요. 짐을 이제 시장 가서 짐을 싣어야 된다고 그걸 바꾼 거예요. 그때 사고 났을 때 선생님은 아예 강릉에 계셨던 거예요? 강릉에 있었던 거죠. 내가 9월쯤에 왔으니까 이 4월 달인지 그거 났어요. 9월에 선생님은 서울로 오신 거예요? 네. 하지만 자신은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줄 사람은 박 씨뿐. 박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니요, 지금 이모가 연락이 큰데 없어요. 오늘 이모가 좀 뭐 얘기하긴 뭐하죠. 약간 사고 이런 거좀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도 식구들하고 연락은 다 끊긴 상태고요. 무슨 이유인지 가족들과도 오래전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감춰진 그날의 비밀은 언제쯤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